KTX, 우리 산천이라고 부르는 열차를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KTX 황천 된다는 거죠. 이것 하면 이제 황천길 간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황천을 가는 기차도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발생한 건데요. 그 윈저우에서 고속열차, 우리로 치면 이제 시속 500km 정도 달리는 고속열차인데요. 이 열차도 사고 발생 원인은 번개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쳤고요. 번개가 치면서 신호기가 고장이 납니다. 신호기가 고장이 났는데 문제는 앞에 열차가 속도를 줄이고 멈췄어요. 벼락이 치고 시스템이 꺼졌거든요. 신호기 시스템도 꺼졌지만 열차 시스템도 같이 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호기 시스템이 계속 파란불을 켜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기차가 멈췄으면 빨간불로 바뀌거나 노란불로 주의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파란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시속 300에서 500km 달려오던 고속열차가 계속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까 신호기만 보고 옵니다. 시야에서 딱 드러났을 때는 한 2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급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부딪혔고 이 사고로 인해서 한 2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40명 사망, 200명 부상 사고 상태 발생이고요. 끔찍한 거죠. 더 재밌는 건요, 이게 고가다리 위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탈선하면서 기차가 떨어졌죠. 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런 기차 사례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고가 실제로 이 기차의 컨트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신호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항공기에서 프라이머리 시스템과 세컨더리 시스템이 얼만큼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폴트 톨러런스 기능 자체가 이런 안전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뭐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죠. 재밌는 건 앞에 발생했던 황저우 고속열차 사건, 후쿠시마 원전 전부 201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11일이고요. 일본의 원자력 안전법에는 지진이나 쓰나미를 7.5 강도까지를 지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안전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규정상으로 규정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이후에 일본은 그럼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논란에 휩싸입니다. 왜냐면 이 안전을 위해서 설계했던 아키텍트하고 소프트웨어 설계자, 시스템 설계자들은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무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일본 전역이 셀륨, 방사능 오염 수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0배 이상. 저건 2012년도의 수치가 되겠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체르노빌, 방사성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만 해도 50년이 가깝게 지나고 있는 지금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7.5로 법을 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일본에서 얘기가 나왔고, 일본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랑 거의 정치가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9.0과 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으로 올라가면 비용이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 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이런 경우에는 예. 어쨌든 규정은 다 준수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사고 이후에 책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장관 이하 그 차관들이 실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고요.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 배상을 한다는 거는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원자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고에 대한 배상, 국가와 원자력 공사가 그 주민들하고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받은 주민들하고 뭐 생활비, 병원 치료비, 그리고 뭐 이주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국가가 실은 이제 그 원자력 공사하고 같이 이제 배상하는 쪽으로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자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왕십리역 사고가 났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도의적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개발팀장이 네.
어쨌든 구속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우리 표준이 꼭 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개발자로서 네. 최선을 다했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는가의 그 문구가 뭐냐면 하여간 표준이라는 게 당대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충실히 네. 제대로 다 이렇게 준수했는가 이런 걸 따져서 네. 개발팀장은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나이가 어쨌든 일본은 형사적으로는 뭐 어쨌든 그 처벌은 되지 않고 도의적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모토로라 전화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토로라가 망하고 이제 이미 없어졌으니까 모토로라 전화기의 이제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 노트 7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미 2010년도에 모토로라가 먼저 폭발을 했고요. 중요한 건 통화를 하던 사람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귀를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사진이 나왔고요. 모토로라 저 사고로 직접적으로 30억을 배상했습니다. 배상하고 이제 그 소송을 넘어갔고요. 이제 실은 이제 이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는 테락 25 의료기기 사고입니다. 이 테락 25 의료기기 사고는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심각한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게 됐는데 사고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8비트 변수로 이 설비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안전한 방사능, 굉장히 약한 방사능을 쪼여서 치료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강한 방사능을 쪼이는 건데 중간에 하나 이제 보완 막을 하나 대서 그나마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강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강한 방사능을 쬐는데 이 막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드라고 설비, 테락 25는 인식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 방사능 설비인 테락 25는 이런 모드의 설비 하나, 강한 방사능 모드의 설비 하나, 두 가지 모드의 설비 1, 2로 되어 있었는데 테락 25로 넘어오면서 이 두 가지 모드를 한 기계에서 두 가지 모드가 다 나올 수 있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장비거든요. 실은 장비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면 병원 입장에서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방사능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힘듭니다. 근데 장비가 하나로 되니까 좋은 거죠. 굉장히 좋아서 이 장비를 넣었는데 문제는 8비트 변수 하나 잘못 써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면서 약한 방사능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을 강한 방사능으로 치료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3명이 죽고 3명이 다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이후에 실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발생하면 안 됐겠지만 결국 발생하고 난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첫 사망사고인데 이후에 IC 61508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필립스와 지멘스가 먼저 앞장서서 61508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업에 모두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이 IC 61508이라는 목표준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세이프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된 사고가 이 테락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나 각종 안전 매체에서 이 테락 25 사고 사례를 보시게 될 텐데 보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제 했으니까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리고 품질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쉬시고요. 지금 35분이니까 45분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